엄마, 이대로는 못 살아. 동생 소희의 목소리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새벽 안개 속을 갈라놓았다. 그 아이의 두 손은 중국 국경군이 들고 있던 총을 움켜쥐고 있었고 나는 그 순간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흙바닥 아래로 물이 스며들며 발밑이 흔들렸다. 군인들의 총구가 우리에게 일제히 겨눠졌고 내 귀에는 심장 소리만 쿵, 쿵 울렸다. 지나온 길, 다가올 길, 선택할 길.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내 앞에서 맞부딪혔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우리는 매일 차라리 죽고 싶다고 외치며 살았지만 사실 우리는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어릴 때부터 세상이 이미 정해놓은 길 위에서 걸어왔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싶은지와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 사람들은 늘 같은 말로 나의 시작과 끝을 규정했다. 저 집은 아오지, 집안이다. 그 한마디면 모든 설명이 끝났다. 우리 가족이 왜 가난한지, 왜 차별받는지, 왜 아무리 노력해도 일정선 너머로 가지 못하는지. 그들의 눈에는 이유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아무런 죄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권에 반대했다는 낙인이 찍혔고 결국 처형당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반동 집안이 되었고 아버지 박진우는 19살의 나이에 꽃다운 청춘을 도둑맞은 채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갔다. 아버지는 탄광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은 아버지를 놓아주지 않았고 그 사슬은 나에게로, 내 동생들에게로, 우리 가족 모두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나는 달리는 걸 좋아했다. 바람을 가르는 순간 흙과 먼지가 발등을 스치며 튀어오르는 그 느낌. 자갈밭에서 맨발로 뛰어도 아프지 않았다. 그 시간만큼은 내가 어디 출신인지, 어떤 낙인이 찍혀 있는지 모두 잊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지수는 빠르다, 저 아이는 선수감이다라고 말해줬다. 그 말들은 내 어린 마음의 작은 빛이었고 그 빛이 조금씩 나를 앞으로 끌어줬다.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다. 한 번쯤은 내 발로 세상을 뛰어보고 싶었다. 내가 선택한 길을 내 힘으로 달려보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끝까지 내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어느 날 코치가 내 앞에서 문을 닫듯 냉정하게 말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아오지 출신이니까. 그 말은 단순한 배제가 아니었다. 평생 짊어져야 하는 낙인.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족쇄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 꿈이 이곳에서 얼마나 사치였는지 잔인하게 깨달았다. 결국 나는 운동화를 벗고 아버지가 평생 갇혀있던 그 탄광으로 내려갔다. 어둠과 흙냄새가 섞인 갱도의 공기 속으로 내 젊음도 함께 가라앉았다. 그때부터 내 삶은 빛이 닿지 않는 땅 속에서 끊임없이 물을 퍼올리는 하루의 반복이었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굽어가고 내 꿈이었던 달리기는 이제 젖은 쇳물처럼 천천히 녹아 사라졌다. 나는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살아남는다는 건 이 세계에서는 꿈을 버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일처럼 느껴졌다. 아오지 탄광은 숨을 삼키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야 하는 곳이었다.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더 축축해지고 습기와 먼지가 희미한 등불 아래서 뒤섞여 목구멍을 거칠게 긁어댔다. 나는 매일같이 무겁고 냉혹한 공기 속에서 삽과 양동이를 들고 물을 퍼냈다. 양동이를 들 때마다 손목에서는 뜨거운 통증이 치솟았고 팔은 금방 돌처럼 굳어버렸다. 땀인지 지하수인지 모를 물이 팔을 타고 흘러내렸고 내 몸은 하루가 갈수록 더욱 깊게 땅속에 박히는 것만 같았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어느새 아버지와 똑같은 노동자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하루 일과를 마친 뒤에도 지친 기색을 숨기며 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야,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마라.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 말은 희미한 등불보다 더 따뜻했고 어둠보다 더 선명한 위로였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쉽게 붙잡을 수 없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갱도처럼 나의 미래도 까만 안개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덜 고통스럽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 이상의 바람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굶주림은 점점 심해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사라졌다. 누군가는 갱도에 묻혀 돌아오지 못했고 누군가는 배고픔과 병으로 조용히 꺼져갔다. 그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나는 이곳에서 죽는 것도 살아남는 것도 두려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갱도 끝에서 나를 불러 세운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단단하게 들려왔다. 지수야, 이제 여길 떠날 때다. 그 말은 갱도 위로 떨어진 작은 돌처럼 내 가슴 깊은 곳을 크게 울렸다. 1997년 한겨울, 바람이 살을 베어가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집을 떠났다. 아버지는 한 달 동안 국경을 오가며 군인들의 발걸음, 교대 시간, 순찰 방향을 머릿속에 새기듯 익혔다. 어떤 날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얼어붙은 강 위를 살피러 나갔고 어떤 날은 밤새 숨어 지내며 안개가 깔리는 시간을 기록했다. 모든 준비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다. 살아남는 것. 군인 교대가 끝나는 밤 10시 45분. 우리는 고요한 숨조차 허락하지 않는 강가에 도착했다. 눈은 뭉쳐 얼어 있었고 바람에 실려온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발밑에서 얼음이 찍 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그 소리를 따라 흔들렸다. 나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저 뒤돌아가면 죽음이고 앞으로 나아가면 살 수도 있다는 가느다란 희망 하나가 나를 움직였다. 강물 위에 드리운 달빛은 흐릿했고 우리의 그림자는 바람에 흔들리다 금방 사라졌다. 얼음을 딛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신발 밑으로 차가운 물이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살기 위해서였고 살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중국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나는 허리를 굽혀 숨을 들이마셨다. 얼어붙은 폐가 조금씩 열리며 공기가 안으로 깊이 들어왔다. 그 단순한 호흡조차 살아있다는 실감으로 가슴을 울렸다. 그날 밤 우리를 도와준 조선족 가족이 내어준 따뜻한 밥을 먹고 나는 평생 처음으로 배가 불러 아픈 경험을 했다. 그토록 당연했던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낯설고 충격적이고 감사한 일이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부터 내가 보는 세상은 전에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걸. 중국에서의 삶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기준을 뒤흔들었다. 도착 첫날, 나는 골목 어귀에서 개가 쌀밥과 돼지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배급표 한 장 얻으려고 몇 시간을 줄 서던 우리가 그보다 훨씬 좋은 음식을 개보다 못 먹고 살았다는 사실이 순간적으로 가슴을 쿡 찔렀다. 그 광경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세상이 거짓이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우리를 도와준 조선족 가족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맞아들였다. 그들은 낯선 이방인인 우리 앞에 콜라, 삼겹살, 흰밥을 정성스럽게 차려냈다.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보며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다. 젓가락을 들기 전 손이 떨려 밥알 하나를 제대로 집지 못했다. 그토록 단순한 음식이 어느새 나에게는 눈물이 날 만큼 사치가 되어 있었다. 며칠 뒤 우리는 산둥반도 웨이하이로 이동했다. 새로운 지역, 새로운 냄새, 새로운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내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 다연, 소희, 민준. 다시 한 방에서 함께 숨 쉬며 잠드는 그 밤은 짧았지만 따뜻했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이라는 감각이 비로소 돌아오는 듯했다.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앞으로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적어도 가족이 서로의 눈동자 안에서 온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버틸 힘이 생겼다. 지옥 같은 북한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볼 기회를 얻었다는 느낌도 들었다. 하지만 행복은 늘 그렇듯 오래 머물지 않았다. 옅은 안개처럼 손에 잡히는 듯 하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나를 불렀다. 그 표정은 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지수야, 우리 배로 한국을 가보자. 그 말은 다시 한번 나의 심장을 조여왔다. 새로운 세계를 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또다시 목숨을 걸어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보니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행복도, 평온도, 안도도 우리 가족에게는 잠시 들렀다 가는 손님일 뿐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뼈아프게 깨달았다. 우리는 작은 고깃배를 샀다. 낡고 오래된 배였지만 그 배가 우리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나침반 하나에 모든 생을 걸어야 하는 무모한 여행이었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이 배만 타면 이제 진짜로 자유다. 그 말이 우리를 움직였다. 희망이란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우리는 그 말을 붙잡았다. 바다는 처음부터 우리 편이 아니었다. 물결은 잔잔한 척하다가 금세 사납게 변했고 거대한 파도가 배 옆구리를 몰아치기 시작했다. 배가 통째로 흔들릴 때마다 바람에 섞인 소금기와 공포가 한꺼번에 목을 죄었다. 처음엔 파도에 젖는 게 싫었는데 나중엔 그게 내 마지막 감각이 될까 두려웠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추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배 아래 틈새로 바닷물이 스며들어 금세 발목까지 차올랐다. 아버지가 외쳤다. 지수야, 퍼내라! 멈추면 다 죽는다! 나는 양동이를 붙잡고 물을 미친 듯이 퍼냈다. 손바닥은 거친 나무 손잡이에 쓸려 금세 터졌고 손등은 차가운 바닷물에 불어 터졌다. 멀미와 공포가 동시에 몰려오면서 다리는 덜덜 떨렸고 무릎은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통증이 뼛속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배는 물에 잠기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을 테니까. 바다는 점점 더 미쳐가듯 흔들렸다. 하늘이 뒤집히고 수평선이 나를 집어삼키듯 기울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양동이를 흔드는 건지 내 몸이 흔들리는 건지 구분조차 못했다. 소금물과 눈물이 섞여 시야가 흐려졌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위로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았다. 마침내 팔에 힘이 빠져 양동이를 놓칠 것만 같은 순간 내 몸은 배 안쪽에 툭 떨어졌다. 숨이 막혔다. 나는 물 위에 떠오르는 조각처럼 휘청거리며 바닥에 완전히 쓰러져 버렸다. 그때 나는 이제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다. 죽음은 무섭지도 않았다. 그저 더 이상 퍼낼 힘이 없다는 절망만 남아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기계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불빛이 우리 배 위로 번쩍 비쳤다. 중국 어선이었다. 그들이 들이운 밧줄이 내 손끝에 닿는 순간 나는 거의 의식이 없었다. 우리가 어선으로 옮겨 탄 뒤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우리가 타고 있던 배는 거대한 파도에 삼켜지듯 조용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가 방금 서 있던 그 좁은 갑판이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나와 가족을 지탱하던 마지막 땅이었는데 지금은 검고 깊은 바다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죽음 옆을 스쳐 지나갔는지를. 그리고 이 바다에서 살아남은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기적이라는 것을. 바다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삶이 끝난 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며칠간 정신을 추스른 뒤 돈을 모으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어머니는 쌀집에서 허드레시를 하고 아버지는 공사판에 나갔고 나는 밤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에 물집이 터지고 손톱이 닳아도 우리는 이렇게라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숨이 턱 막히는 장면을 마주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집 안은 놀랄 만큼 조용했다.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건 빈집이었다. 아무것도 없다. 옷장도 없고 이불도 없고 우리가 함께 먹던 작은 밥상도 그 위에 늘 놓여있던 찬물 한 병조차 없었다. 온 집이 누군가 일부러 쓸어가는 듯 매끈하게 비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방 안을 돌며 한 번 더 눈을 굴렸지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바닥 위에 놓인 건 작은 종이 한 장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지수야, 우리가 먼저 한국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데리러 오마. 차비가 모자라서 널 데려가지 못하니 이해해라. 종이를 읽는 동안 심장이 쿵, 쿵,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숨이 막히고 손끝이 얼어붙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집 안에서 지워진 기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부모가 떠나버렸다는 사실보다 나를 빼고 갔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내가 붙들고 있던 종이는 손에 땀이 차며 구겨졌고 나는 피가 통하지 않는 듯한 손끝으로 그 문장을 반복해 읽었다. 이해하라는 말이 이해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며칠 뒤 연락이 왔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아주 짤막하게 말했다. 지수야, 우리는 미얀마 국경에서 잡혔다.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주변의 말소리도, 식당의 냄새도, 거리의 소음도,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지며 내 귀에는 내 숨소리만 크게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눈물만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나를 두고 떠난 부모에 대한 원망과 그들이 잡혔다는 사실이 가져온 두려움, 그리고 이제 정말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날 밤 나는 빈 방 한복판에 누워 새파랗게 어두운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나는 버려진 걸까? 아니면 지켜져야 하는 마지막 조각이었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모님이 미얀마 국경에서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뒤 집 안은 깊은 정적과 고요로만 채워졌다. 나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그렇다고 앞에 나아갈 용기도 없었다. 그때 동생 다연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우리 부모님 구하러 가야 해. 그 말은 내 가슴을 적시는 물처럼 스며들었지만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 안에서는 서로 다른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가야 한다는 목소리, 그리고 여기서 그냥 살아보고 싶다는 목소리. 중국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나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적어도 굶어 죽지 않아도 되고, 적어도 이곳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러 늦게 움직였다. 짐을 챙기는데 시간을 끌고, 기차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서성거리고, 심지어 짐을 일부러 잃어버리기까지 했다. 기차역에서는 표를 끊어놓고도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걷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을 다연은 눈치챘다. 마침내 다연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혼자서는 갈 수 없다는 걸 이해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다연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눈동자에 비친 건 분노도 원망도 아닌 절규에 가까운 간절함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도망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걸. 결국 나는 다연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워. 더 이상 혼자 있게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짐을 다시 챙겨 중국 국경 지대로 향했다. 길은 험했고 지나가는 트럭에 몰래 몸을 숨기기도 하고 밤에는 들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산을 넘어가야 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건 가족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절박함이었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강가에서 우리는 나뭇가지와 비닐로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다. 손이 얼어붙고 물집이 잡히며 잘라낸 나뭇가지가 손바닥을 찔러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뗏목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갑자기 사방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다. 중국 국경수비대가 우리를 포위한 것이다. 총구가 우리를 향해 일제히 겨눠졌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는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순간 동생 소희가 울부짖으며 가까이 있던 군인의 총을 잡아당겼다. 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 외침은 밤 공기를 찢어버리는 비명처럼 강렬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소희의 눈에는 분노보다 더 큰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맨몸으로 소희를 붙잡았다. 진흙바닥에 함께 넘어지며 소희의 손에서 총을 떼어냈다. 군인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아버지의 몸부림을 보고 우리에게 총구를 내렸다. 한참 동안의 침묵 후 군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결국 우리를 놓아주었다. 그들은 우리가 원했던 건 싸움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듯했다. 그날 밤 우리는 살아남았지만 가족의 상처는 더 깊어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일들은 지금 이 순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깊은 절망 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미얀마 정글을 걷던 중 군인들이 들이닥쳤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며칠 동안 굶고 헤매다가 강가에서 아이들이 잡은 생선을 돌로 때려 생으로 뜯어먹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실감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누군가는 끝까지 가야 했기 때문이다. 정글에서 만난 학생의 도움으로 나는 미얀마 태국 국경을 넘었고 방콕까지 숨어 들어갔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 문을 두드렸다. 대사관의 에어컨 냉기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가족이 미얀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7개월 뒤 그들을 통해 나도 드디어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인천공항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 어디서 왔는지 거짓말하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는 나를 보며 말했다. 우리 집 영웅이 왔다. 그 말이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온 모든 시간을 단번에 울게 만들었다.